피지컬 AI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제조업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부동산은 무슨 상관이냐? 제조업 기반으로 된 지역들은 그러면 또 헬게이트가 또 열리는 거예요. 무주택자라면은 당연히 집을. 제가 장담하는데 햄버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 투자의 매력은 뭐냐? 절대로 수요가 줄 일은 없다. 이 회사는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년 후에도 있을 거다. 이제 시작이에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박이곰 작가님의 어떤 투자 이야기도 예, 좀 예. 듣고 싶은데요. 예. 부동산이랑 예. 주식 이런 금융자산 비중 예. 좀 어떻게 되어 있으세요? 저는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 이제 저축은 또 따로 또 계속 하고요. 저축은 그러니까 예금 따로 있고 뭐 금에도 투자하고 뭐 달러는 자연스럽게 투자가 되겠죠. 왜냐면 미국의 자산이 네. 달러니까 부동산도 있는데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1987년부터 했으니까 저기 정확한 39년이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한도를 딱 정해놓고 해요. 부동산 한도를요? 아니요. 주식. 아, 주식을. 예. 한도액만큼 해요. 금액만? 금액을. 금액을 정해놓고요. 예. 아무리 좋은 차스가 오더라도 그 금액 이상은 저는 투자하지 않고 그 금액만 해요. 그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내가 날려도 내 인생에 피해가 없을 정도. 그 부동산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이것도 더 커져도 이제 크게 저기는 없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주식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약간 나태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제 흐름에 대해서 부동산은 굉장히 천천히 가거든요. 천천히 가다 천천히 떨어지니까 사실 보면 그렇게 액티브하지가 않잖아요. 이란하고 지금 미국하고 지금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걸 그 남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거든요. 주식하게 되면은 그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네. 보면 야 얘네가 지금 현재 휴전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방산주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계속 있잖아요. 뭐 네. 그다음에 어서 뭐 사고가 났어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어떤 거에서 이제 뭐 보안 업체 쪽에 좀 투자를 해야겠구나. 뭐 여러 가지가 그 모든 세상에 그 사건 사고가 다 돈이잖아요. 사실 네. 그 돈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 사람 좀 미쳤나 이제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주식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모든 거에 대해서 어떤 게 그쵸. 있으면 그냥 네.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나 보다 그게 아니라 그게 나한테 어떻게 손해를 끼칠 건가 또는 어떻게 나한테 이익을 줄 건가 계속하면서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재밌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가 그러면 그러면 이쪽 주식이 더 오를 것 같네. 그리고 샀는데 올라. 그럼 재밌잖아요. 근데 내가 했는데 이거 오를 것 같아. 샀어. 근데 안 올라. 그러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제 이렇게 좀 반성하고 어서 차이가 났지? 그럼 나중에 보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나중에 오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미 옛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가지고 많이 샀는 걸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보다 늦게 눈치채 가지고 나중에 투자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 스스로 갖다가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냥 책만 보고 이렇게 보링하게 심심하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투자하면서 찾아보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주식은 계속 해왔고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할 거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한도를 정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이 뭐냐면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 100%, 200% 몇 배 오를 때는 쫙 오르죠. 굉장히 올라가지고 기분이 좋지만 이게 반토막 날 수도 있다. 또는 반토막이 아니라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일정한 한도를 딱 정해놓고 계좌에서 딱 넣어놔요. 그거 넣어놓고 그 한도 내에서만 증액하지 않고 그냥 그 한도 내에서만 계속 치고받고 하는 거죠. 또 요즘에 보면 주식 시장이 원체 좋고 네. 또 좀 부동산 시장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른바 머니 무브가 네, 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 네, 네, 주식으로. 네. 어디 그 좀 주변에서 느껴지세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옛날부터 시작하게 되면 젊은 분들이 그러니까 20대, 30대까지는 이제 자본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은 높아도 자본 축적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는 이제 기간이 솔직히 짧은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일단 주식에 들어가서 하다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모으면 이제 그 돈 갖고 이제 집을 사는 게 옛날부터 이제 정석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같은 경우는 우선 작년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워낙 좋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이제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는 별로 재미 못 봤던 사람들이 이제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를 팔아가지고 주식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집을 살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바람에 굳이 이 규제를 뚫고 내가 집을 사느니 그동안에 주식을 하겠다는 분들은 있어요. 네, 이제 네, 그런 분들이니까 사실 정확하게
집을 팔아가지고 머니 무브가 되는 게 아니라 대기 자금이 이제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주식 시장에서 요즘에 많이 또 주목받는 게 피지컬 AI인데 그렇죠. 이 책에서 예, 이제 예. 피지컬 AI를 쓰셨더라고요. 많이 활동을 많이 9년 했죠. 전에는 당연히 이제 없던 내용이 그렇죠. 계정 정보판에 들어간 거겠죠. 네네네. 특히 맞습니다. 피지컬 AI를 주목하셔서 더 담으신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뀔 건데요. 예. 피지컬 AI 그럼 AI가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많이 와 있거든요. 테슬라 저는 이제 테슬라 예를 많이 들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그걸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그야말로 도어 투 도어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타가지고 입력만 하면 네, 내가 내비게이션 해가지고 어디 가자, 뭐 아들네 가자, 뭐 딸네 가자, 또는 무슨 백화점 가자, 거다가 이제 내비게이션 찍을 거 아니에요. 찍은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 FSD만 딱 누르면은 지가 차를 뒤로 줄줄줄줄줄줄 해가 차고에서 빼가지고 그다음에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가는 목적까지 딱 때려줘요. 거기서 내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고 심지어 운전대를 잡을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초기 버전은 운전대를 잡아야 되거든요. 잡으라고 했는데 잡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졸고 그러진 않으시나요? 졸아도 돼요. 근데 사실은 졸으면은 안 되죠. 여기 이제 예. 카메라가 이렇게 봐요. 카메라 아. 봐가지고 경고를 하는데 전방 주시하라고. 네, 근데 이제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대부분 선글라스를 끼는데 그게 속이라 선글라스 끼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햇볕이 워낙 세가지고 예, 캘리포니아니까 햇볕이 워낙 껴가지고 선글라스를 껴도 눈이 아플 정도로 햇볕이 쓰거든요. 이게 선글라스 안 끼고 되면 눈을 상해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선글라스 껴 있으면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니까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사실 운전할 때 조는 수가 있어요. 이제 심심하면. 근데 졸아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지가 이제 그냥 알아서 정말 알아서 하는데 인간보다 훨씬 운전을 잘해요. 아 신기하네 이 수준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건데 옛날 같은 경우는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옛날에 이제 아들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살고 저는 저기 밑에 LA 남쪽에 지역에 사는데 차로 운전해가지고 7시간 이상이 가야 돼요. 네. 그러면 우선 가기 전에 새벽부터 그 전날부터 걱정되는 거예요. 아휴 이거 7시간 동안 이거 운전을 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졸려오면 어떻게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혼자 가면 이제 조금 힘이 드는 거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혼자라면 이제 시도하지도 않고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그런데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와이프가 운전을 해가지고 교대로 하면 그러면은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내가 그쵸, 하다가 그쵸. 한 2시간 하다가 힘들면 여보 1시간만 운전해줘. 내가 1시간만 눈 붙이고 다시 올게. 그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은 아니 운전하기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잖아요. 마음이 든든하죠. 예. 그럼 실제로 내가 운전하다 보면은 혼자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거의. 근데 처음부터 내가 혼자 가야 된다? 그거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FSD가 그걸 해준다는 거예요. 밤에 어디 가서더라도 거기서 이제 피곤해 어떻게 집에 가지? 그것만 탁 누르면 지가 알아서 쭉 가는 거죠. 인간보다 훨씬 운전을 엄청 잘해요. 인간보다 잘하는데 그게 바로 피지컬 AI의 시작인 거예요. 그 AI 기능이 있으니까 걔가 스스로 운전을 갖다가 학습을 해요. 그래서 테슬라가 신기한 게 뭐냐면 처음 가는 데는 약간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다 안 맞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안 맞아도 가거든요. 네, 거기서 네, 보면 에미션 안 되려도 끝에 길이면 이제 길잡자 가요. 그게 이제 테슬라의 웨이모하고 다른 점이에요. 웨이모는 그때 못 가요. 그거는 저기 그 위에서 중앙 통신 기반이니까. 통신 그거서 저 컨트롤하는 거고 각각의 이제 서버가 이제 컴퓨터가 각각의 서버라 생각하시면 예. 되는 거니까 각각의 자동차가 서버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 지가 가요. 근데 첫 번째 갈 때는 빌빌거려.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그걸 인식해가지고 첫 번째보다 훨씬 잘 가요. 학습을 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사실 AI고 AI를 갖다가 AI가 이제 인간으로 저기 따지면 두뇌잖아요. 근데 피지컬 AI는 그 두뇌를 갖다가 실제로 뭘 만들거나 뭘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게 바로 피지컬 AI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아까 테슬라 발이 달린 AI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요새 뭐 유튜브 이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무슨 뭐 아틀라스라던가 뭐 이렇게 이제 그 휴머노이드로.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와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대체를 하는 거죠. 이제 외과 수술도 대신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뭐 생산 같은 경우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냉장고를 갖다가 번쩍 들어가지고 생산 라인에서 뭐 네. 옮기고 뭐 그런 거 같은 경우 갖다가 하는 게 먼 미래가 아니라 그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근처로 올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않는 사람, 그걸 거부하거나 새로운 걸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 또는 그냥 AI가 이제 주식의 테마주로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자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활용도 그렇고
네. 그걸 또 투자로 이어가고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활용하다 보면 새로운 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러면 어떤 기업은 없어지고 어떤 기업은 살아남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과거의 방식으로 계속하는 기업들은 이제 그야말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걸 잘 활용하는 기업들은 새로운 찬스가 있는 거고요. 근데 또 이 책에서는 피지컬 AI가 네. 부동산 시장에 주는 영향도 좀 고민을 담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부동산 당장 이제 작게는 부동산이 크게는 국가 경쟁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네. 경쟁력에서 보면은 이제 제 책에서도 다루지만은 미국의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그 특성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장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그러니까 인적 자원이 굉장히 뛰어나다.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IQ 수준은 높지만은 대부분 고등학교는 기본이잖아요. 예, 이제. 고등학교는 기본이고 대학교 나온 사람들 대부분인데 지금 그게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육 수준이 높은 나라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별로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 훈련되고 그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다.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잘 응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멕시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었는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좀 이게 반대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육 수준이 조금 우리보다 상당히 떨어져요. 떨어져가지고 그 보통 생산직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 7년이에요. 네. 그 7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6년이잖아요. 중학교 1학년 정도가 평균적인 교육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책에서 읽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인생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멕시코에서도 공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 소유의 공장이 아니라 이제 큰 기업에 이제 네. 거기서 보면은 총 책임자죠. 그래서 미국에도 제가 책임자고 그다음에 멕시코에도 총 책임자여서 멕시코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북미로 수출해가지고 거기다 쫙 이제 뿌리는 그런 이제 역할을 제가 거기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멕시코 공장에서 한 800명을 데리고 일을 했었거든요. 제 밑에 직원이 이제 800명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은 몇 명이 없고 대부분 미국 사람, 이제 관리직은 미국 사람이고 밑에 이제 생산직은 다 멕시칸들이죠. 네. 우리가 생각할 할 정도의 굉장히 그 퀄리티가 낮아요. 생산 질이. 근데 그걸 갖다가 아니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라벨 이렇게 붙이는 네. 것 자체를 갖다가 똑바로 못 치고 막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것들이 일부러 태업을 하나 막 이제 그래가지고 뒤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아니 사장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도 거기서 이렇게 하시고 막 그런 거야. 굉장히 손재주도 우리보다 떨어지고 아니 이거는 상식적인 거야. 상식적인 게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멕시코를 갖다가 우리가 거기서 공장을 만들어서 했냐면은 미국 시장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물류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 가서 공장을 직접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인건비가 엄청 비싸요.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 인건비로 공장을 하면은 그다음에 가격을 못 맞추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피지컬 AI가 앞으로 이제 본격화가 되면은 그 로봇가 한국에서 작동을 하던 미국에서 작동하던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거기서 오히려 미국은 전기세가 더 싸기 때문에 그 운영비가 한국보다 더 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한국에서 그걸 생산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물류비 같은 건 굉장히 절약되고 그다음에 재고 부담이 없잖아요. 한국에서 쭉 가는 배를 타고 가는 기간 동안에 그게 다 재고거든요. 물론 이제 비행기로 타고 가는 경우 있지만 실제로 전체 물류에 따져보면 비행기는 그렇게 물류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배로 움직여요. 배로 움직이는데 배에서 가가지고 이제 인천항공 또는 부산항공에서 가는 동안 그게 다 재고로 한 거예요. 컨테이너에 담은 게 다 재고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굉장히 줄일 수가 있죠. 현지 공장에서 만들면. 현지 공장도 큰 공장이 아니라 각각 소비자가 있는 각 주마다 소규모 공장을 만들면서 바로 그런 피지컬 AI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 제조업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게 부동산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은 뭐겠어요? 그 제조업 기반으로 된 그 지역들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제조업 기반 공장들이 예. 저렴한 인건비를 찾아서 개발도상국으로 이전을 해갔다면 네, 이제는 그게
어떤 뭐 무역 장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예. 어떤 뭐 세제 혜택일 수도 있고 예, 예. 선진 시장으로 가버리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로봇을 쓰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기업들은 예. 비용이라든지 이익이 좀 방어가 되겠지만 네. 지역 경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안 완전히 좋은 안 좋을 수 거죠. 있겠네요. 예. 옛날에는 이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걸 했지만은 지금은 나중에 보면은 초기 투자금은 좀 많을지 모르더라도 운영비 자체는 AI 로봇이 훨씬 더 인간사보다 훨씬 싸거든요. 급여가 필요 없으니까. 그 요즘에는 뭐 노란봉투법이다 아니면은 또 대기업 노조들의 뭐 파업 아니면 영업이익의 몇십 퍼센트 달라 막 이런 요구 때문에 오히려 그렇죠. 로봇의 시대를 더 재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예, 맞습니다. 예상 아니면 염려들이 예,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세상이 이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세상이 달라지는 게 뭐 어저께 내가 해왔으니까 문제가 없겠지. 그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그 바뀌는 속도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그런 흐름에서부터 우리를 갖다가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니까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이제 여기다 담은 거죠. 또 이제 부동산 시장 원체 또 네네. 이제 부동산 시장 전문가시기도 네네. 하니까 부동산 시장 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책에서 투자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네. 비관론에 휩싸였을 때가 이제 투자의 기회다 그렇죠?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과연 그러할까? 예.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요새 본인이 어떤 위치에 포지션에 이제 취했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진 건데 네.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집을 사야 되는 충분한 이제 모티베이션이 있는 시장이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사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권해드려요. 거기서 보면은 정부에서 지금 무주택자만 그러니까 서울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12군데를 갖다 규제 지역으로 묶였거든요. 이제 예, 그런 그렇죠. 지역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만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네. 다주택자는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무주택자만 살 수 있으니까 우선 매수자 입장에서 경쟁이 굉장히 적은 거고요. 거기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도 규제를 하더라도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가 되는 게 아니고 다주택자나 그렇죠. 또는 이제 이렇게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한테 규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은 지금 안 사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중요하냐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남아 있어요.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전세, 그러니까 임대 시장이죠. 전세나 월세나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오름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거다. 시중의 매물이 굉장히 급속하게 줄고 있거든요. 네. 임대 매물이 굉장히 줄고 있기 때문에 그 전국의 모든 지역에 오르지는 않겠지만은 소위 이제 수요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세가 상승률이 이제 매매가 상승률을 훨씬 더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집이 없고 있던 사람들은 어딘가 세를 살아야 되잖아요. 네. 세를 살아야 되는데 소위 이제 전세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이제 노룩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집 보지 않고 그냥 물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계약금부터 이제 쏘고 나중에 가서 계약한 다음에 가서 볼 수 있는 복불복이죠. 집 상태를 보지도 않고 계약한다는. 그렇게 안 하면 딴 사람이 먼저 계약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 게 이제 아까 임대 시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거다라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정부의 규제책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뭐냐면 주택 시장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겪지 못한 공급 부족 시대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 몇 년간 계속 공급을 못했기 때문에 그게 누적돼 가지고 공급 부족 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은 당연히 집을 사야 되는 거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건 뭐 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안 사면은 나중에 그 기회를 내가 왜 그때 안 샀지라고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뭐 지금은 좀 사시는 걸로 좀 생각을 바꿔가지고 찾아보면은 시장을 보면은 내가 관심을 안 가졌던 시장이 이 정도 수준이었어를 갖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거주 1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네네. 아니면 뭐 사기도 힘들고 근데 이게 또 이제 대출 규제가 강력하다 보니까 어느 네네. 정도 현금 동원력이 또 있으신 분이 예, 또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고 물론 이제 그럼 저렴한 집을 사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것도 어느 정도 또 이제 맞춰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또 규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이제 싼 거 사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또 젊은 분들이 싼 것도 잘 안 사요. 싼 걸 사는 게 아니라 오를 만한 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를 것 같지 않아? 그러면은 절대 안 사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많은 지역이 지방은 더 많고 그러지만 수도권에서도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거의 붙은 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집을 그냥 정말 자기가 그냥 집을 갖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자기 돈 거의 안 들이고 그러니까 취득세 정도만 내고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는 찬스가 굉장히 많아요. 수도권에도. 근데 그걸 왜 안 사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거 사게 되면은 거기서 오면은 이게 오르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유주택자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이거 사는 순간 내가 청약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러니까 이제 확실히 올 거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애매한 거는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도 이게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오를 만한 데는 굉장히 정말 무섭게 오른 거니까 이제 언론에서 어디가 얼마 올랐네, 어디서 얼마 그랬지만 똑같은 수도권이라도 정말 어떤 데는 제가 보기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아니 저 정도 가격이면 굉장히 싼 건데 왜 저걸 안 사시지? 어디서 보면은 자기가 정말 500만 원만 갖고 있으면 집을 사거나 어떤 거는 정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서 내가 놔주셔 그러면 주는 주택 그것도 있는데 그런 집도 원하면 예.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왜 다 주택을 그러니까 실수요지 사는 네네. 집이 아니라 네네. 왜 투자 성격으로만 대하느냐라고 뭐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막상 네네. 자기가 살 때는 그래도 오를 만한 집을 사려고 한다고. 그렇죠. 네. 인간인 이상 이제 똑같죠. 그런 분들이 자기 집이 이미 있거나 근데 그런 집들이 이제 특징이 아까 뭐냐면은 어중간한 이제 금수저 출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가 노력해서 산 게 아니라 부모가 준 거. 부모 때부터 이제 집이 이렇게 물려받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똑 그렇게 하면 저는 그런 사람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지가 노력해서 산 거 아니니까 왜 그 사람들이 왜 집을 갖고 그렇게 난리지? 근데 그 사람을 알아보면은 강북 지역에서 자기네 부모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큰 집이 있거나 막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보통 사람도 생각할 수 없는 정도 큰 집을 갖고 있으면서 부모 때부터 잘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런데 그거는 조금 남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쉽게 자기 자로 재단하면 안 되죠. 그리고 5월 9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예.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다주택자에게는 네, 그렇죠. 매도 물량에 대해서도 이제 양도세 중과가 될 테고 예. 사실 그 전까지 이른바 세일하는 물량들, 네네. 급매물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들 봤잖아요. 네네. 그 이후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언제 앞으로 매물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5월 9일 이전에는 이제 어떻게 하든 조금 자기가 원래 받을 보다는 받고 싶은 그 희망 가격보다는 좀 낮춰서 팔 기회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뭐냐면은 희망 가격을 아무리 낮추더라도 자기가 맨 처음에 샀던 취득 가격보다 높을 거 아니에요. 높을 거니까 거기서 보면 이 나눈 차액에 양도소가 중과세 되는 거니까 세금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전에보다 세금이 이만큼 더 커지는데 그 커지는 걸 부담하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매물로 나올까?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매물이 싹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세를 하면서 중과세를 맞으면서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좀 안타까운 게 제가 만약에 정말 집값을 나한테 와가지고 집값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순서요? 네, 순서가 중과세를 먼저 하면 안 돼요. 사람들한테 집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보유세를 먼저 올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이거 보유세가 이게 장난이 아니네. 야 이거 하면 내가 정말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갖고 있으면은 이걸 나중에 보면은 내가 이거 정말 힘들어지겠네. 노후세가 힘들어지겠네. 이런 생각을 싹 사람들 깔린 다음에 그다음에 너 지금까지 이제 내년 언제까지 안 팔면은 이제 중과세 다시 부과할 거야. 또는 내가 언제까지 팔면은 내가 세금을 조금 깎아줄게. 이런 유인책을 하거나 좀 그래서 살살살살 달래가면서 또는 살살살 겁을 주면서 매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5월 9일 이후에는 그 전에 중과세 할까 그러면 사람들이 팔까 말까 저번에 문재인 정권 했을 때도 처음에 팔았던 사람들 다 손해보고 그랬는데 후회하고 그랬는데 에이 안 팔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팔 수가 없는 거죠. 중과세가 너무 무서워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자발적 다주택자가 아니라 이제 할 수 없는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 대한 반감만 점점 커지는 겁니다.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정부에서 또 지금 말을 바꿔가지고 아 그래 저기 우리 너 한 번 더 기회 줄게. 그러면 앞에 판 사람만 또 바보 신뢰가 되는 또 떨어지고. 예, 바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많은 사람들 또 진짜로 그 시장하고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좀 자문을 받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냥 상상해서 그냥 아이 그래 시중에 전세 매물 없어고 월세 매물 없어져도 전세는 안 오를 거야 이렇게 이런 엉뚱한 이제 상상 본인들의 상상에 의해서만 집 사는 사람 그 저기 뭐야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도 거기는 세입자가 집을 살 거니까 전세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세가 안 오를 거야 뭐 이런 말씀도 지금 하잖아요. 지금도 하잖아요. 이제 하반기에 가보면은 그게 얼마나 그 허무맹랑한 그 이론이었는지를 이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작동하지 않는 거 그런 거 갖고 그냥 정말 조금 폄하하자면 평생 집을 한 번도 안 세본 사람 그런 사람들 말만 듣고 어떤 정책을 펴게 되면 조금 이제 곤란한 거죠. 그러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전월세 물량이 이제 줄고 있고 예. 월세는 계속 또 올라가고 있고 있는 네네. 전세 물량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금은 경기도 쪽 네. 집값이 또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네네. 점점 이제 외곽으로 퍼져가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도 오르는 거는 이제 강남 쪽보다는 그 노도강이나 금강구나 이렇게 싼 지역이 좀 많이 올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가격이 이제 아직도 경기도 쪽은 이제 가격이 안 오르는 데가 훨씬 많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번 정부 들어서 이제 부동산 뭐 금융 규제도 그렇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그렇고 네네. 전방위적으로 이제 규제가 입체적으로 압박하고 있죠. 들어가고 네.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풀리기 전까지는 네. 부동산 시장에 어떤 뭐 제대로 된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그 아까 이제 두 가지 변수 때문에 이제 아까 무주택자한테 집을 지금부터 빨리 사라는 게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시장이 열릴 건데 네. 첫 번째는 임대 시장이 예.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이제 전세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더요? 네, 지금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네,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면 전세 매물이 막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전세 매물이 막 나오려면 어떻게 됐어요? 누군가 집을 막 져가지고 빈 집을 막 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은 집을 과거에 지은 게 없으니까 새로 공급되는 게 적은 거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매물 중에서도 누구가 전세를 막 줘야 되는데 다주택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것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은 집 같은 경우도 새 재택을 받으려면은 본인이 들어가라는 거니까 본인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비거주 1주택자의 세입자를 내보낼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세입자 나가면은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요?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면은 거기서 오면 이미 전세 매물은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적은 매물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또 추가 공급은 안 되고 있는데 점점 집을 얻으려는 세입자는 점점 많아지니까 기존 집에서 쫓겨나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지니까 전세가 상승률이 좀 더 엄청나게 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나 몰라. 그거는 뭐 그건데 집값은 잡았지 않느냐. 뭐 집값 이렇게. 잡았지 않느냐. 뭐 나는 원래가 내가 언제 전세까지 잡았다고 그랬어. 집값 잡는다고 그랬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근데 정부에서 역할은 뭐냐? 집값 잡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집을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하고 결정하는 거지. 네. 그 집을 사는 사람도 어떤 경제적 이유로서 사는 거고 집을 파는 사람도 경제적 이유로서 파는 겁니다. 네. 정부에서 보호해 줄 사람은 뭐냐면은 그 집을 살 수 없는 계층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전세 사는 사람, 그 사람들도 보호해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집을 살 여력이 안 돼서 임대를 살아야 될 계층을 정부에서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그러면 또 이제 생각하다가 아, 그래? 그러면은 계약갱신권을 갖다가 뭐 무한대로 한번 열릴까? 그러면 또 이제 정말 헬게이트가 또 열리는 거예요. 여기서 부작용이 생기면서. 그러니까 좀 이제 정부로서 고민이 많죠. 그걸 해결하려면 이제 꾸준한 공급밖에 없는데 공급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렇게 심각하게 쉽지 않으니까요. 쉽지도 않고 정부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항상 한다고는
뭐 200 몇십만 원 뭐 발표는 나옵니다만 그렇죠.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예, 그냥 발표는 하고 그다음에 가서 구체적으로 뭐 어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내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 뭐 이제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다주택자를 향한 규제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세입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또 돌아오고 이게 있고. 시장의 무서운 점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가 음, 그 시장 경제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여기가 아무런 상관없는데 쿡 찔러? 그럼 여기서 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저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의 보면 여기는 맹장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장을 떼어냈더니 감기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뭐 이런 논문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세상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몇 가지 자기네가 단순하게 이러면 이렇겠지 이러면 이렇겠지 해가지고 그래 딱 어떤 정책을 했을 때 본인이 시뮬레이션 하지 않은 그 외곽에 있는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부닥치고 서로 그 안에서 컴프로마이즈 되고 그게 바로 시장 경제잖아요. 네. 이제 그걸 때 인정을 안 하겠다. 정부에서 딱 정한 모델 안에서만 움직여야겠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그 세상이 좀 험악해지는 거죠. 또 사실은 이전부터 오래된 문제긴 합니다만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서 서울 부동산이랑 지방 부동산이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죠. 네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건 어떻게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어, 현행 제도를 그대로 한다면. 그래서 이 지방 부동산하고 수도권 부동산하고 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이제 문재인 정권 이후에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벌어진 이유가 이제 다주택자 압박 정책하고 굉장히 밀접해요.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거하고요. 양극화하고 다주택자 압박하는 같은 세트예요. 다주택자를 압박한다? 그러면 필요 않고 양극화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다주택자한테 집을 팔려고 그러면 어떤 집을 팔겠어요? 본인이 갖고 온 중에서 제일 좋은 걸 팔겠어요? 아니죠. 본인이 생각한 거 제일 좋은 건 남기고 좀 자기가 좀 덜 아까운 것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부터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싸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보석 같은데 5천만 국민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나만 알아봐가지고 그 산 거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게 아니라 집이 싸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별로 매력을 못 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진 데가 싼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래 이거는 그냥 여기는 거 팔고 이거 팔고 그러면 뭐예요? 저가 지역은 점점 매물이 많아지니까 집값이 더 떨어지는 거고요. 고가 지역은 내가 끝까지 안 팔고 꼭 그죠. 이거 팔면은 이거는 최후의 보루니까 이거는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판 사람 중에서 보면은 팔았어. 그래서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집을 사. 그럼 어떤 걸 사요? 그 저가 지역을 사지 않고 자기서 좋은 걸 하나 살려고 그러니까 자꾸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또 이제 다주택자 압박 정책 중에서 취득세가 있어요. 네. 취득세 같은 경우는 내가 집을 여러 채 사게 되면은 이제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1.1%만 내면 돼요. 비규제 지역의 2주택자도 1.1%만 내면 돼요. 네. 근데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지방까지 포함해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 내가 세 채를 사, 그때부터는 이제 뭐 8.4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채를 사, 그러면 12.4%, 이제 국민주택 규모 이해할 때 대형주택은 13.4%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 같은 경우는 지방이 별로 안 올랐네, 아까 전세가하고 매매가 거의 붙었네, 그럼 지방에서 투자를 할까?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을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이 수도권에 오르면 지방이 이제 따라오르는 이런 현상, 갭매우기 현상이 벌어졌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방을 사? 그러면 정부에서 그래? 12.4%네. 근데 12.4%가 지방이 투자를 해가지고 12.4% 올라고 그러면은 거의 5, 6년을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순간 마이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본전, 남는 게 아니라 본전이 되려면 5, 6년이 지나야 되는데 누가 그런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지방에 안 사요. 그러면 집을 사는 수요도 줄어들어. 그다음에 파는 사람만 많아져. 그러면 당연히 양극화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 정부도 지금 현재 다주택자 압박 정책으로 이제 정책의 그 기조를 갖다가 지금 완전히 틀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양극화는 이제 더 심화될 것이다. 예, 그거는 세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어떤 분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어떤 분들에게는 분명히 또 피해가 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하죠. 문제가
개인의 욕망이나 또는 경제 활동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얽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한두 가지 딱 해가지고 아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옛날 사람들 다 바보야 나만 똑똑하고 뭐 이거 옛날에 다 바보라서 안 한 거고 의지가 없어서 안 한 거고 그거 아니거든요. 옛날 사람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했는데 안 되고 막 이제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뭐 정말 몇 가지만 옛날 사람들은 바보라서 안 못한 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게 사고 치는 거예요. 또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요 책을 네. 통해서도 이제 마지막 부분에 써주신 게 네네. 2030 세대를 위한 조언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집값이 너무 비싸고 네. 혹은 이제 마음속에서는 이거 기성세대가 다 올려놨다라는 네네. 이제 불만도 있을 수 있고 네네. 박탈감에 또 네. 주식 시장이 또 많이 오르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또 네. 100% 벌었어도 얼마 안 되고 네. 금액적으로 봤을 때 또 네네. 포모도 많이 이제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요. 젊은 세대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망을 잃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비관론에 빠지거나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모든 잘못은 자기는 잘못이 없고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잘못한 거고 앞전 세대가 잘못한 거고 남이 다 잘못한 거고 뭐 정부가 잘못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더 나아질 확률이 없어요. 왜? 본인이 그 사람들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세상을 네, 바꿀 네. 수가 없고 정부를 바꿀 수가 없고 그다음에 앞 세대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자기는 그냥 완벽하고 나머지가 잘못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세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이 세상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면 그 세상을 갖다가 빨리 이해하고 그 세상의 모순점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자기가 돈을 벌든지 또는 모순점을 갖다 개선해가지고 자기가 제안을 하든지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할 거지만은 거기서 보면은 분명히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상은 어려워요. 옛날에도 어려웠고요. 예, 어려웠고 그 뭐 고대 이집트 시대 때도 뭐 어려웠죠. 세상에 인류가 생긴 이래로 어렵지 않은 시대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과 본인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는 본인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저께보다 오늘이 낫고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낫고 그다음에 작년보다 올해가 난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 내가 이 정도 자산이 됐어? 내가 이 정도네?라고 할 시기가 분명히 오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비관론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출발을 하게 되면은 오늘 100m를 갔어? 그러면 남보다 100m 앞선 거고요. 내가 1km를 갔어? 그럼 남보다 1km 앞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저거 언제 나가라고 하게 되면은 계속 버티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또 고집을 부리고 안 하거다 보면요 점점 자기 친구나 동료나 또는 자기 경쟁자보다 뒤처진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해다 보면은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보면은 와 그래 저 사람 얘기 들으다 보니까 나중에 내 인생도 좀 풀렸구나라고 할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재테크의 고전. 네. 재테크 불변의 법칙 이 책 최근에 이제 개정 정보판이 나왔고요. 아기곰 작가님과 함께 네. 재테크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두루두루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종종 한국 오실 때 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